애타는 실종 신고, 도대체 지구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영학 얘기입니다. 이 살해당한 피해자 여중생 김양의 유족과 경찰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황순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딸의 실종 신고를 할 당시 지구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45분쯤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에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간 아이가 휴대폰까지 꺼놓고 돌아오지 않자 112에 먼저 신고를 한 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지구대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이 이영학 딸과 만났다며 이 씨의 딸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지구대 안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몰랐다고 최초에 해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찾았을 당시 지구대 내부는 찾은 민원인이 4명 정도로 비교적 조용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면 최초의 경찰 해명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어머니로부터 딸이 혼날 때 휴대전화를 끈다는 말을 들었다며 초기에 가출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최초 신고 녹취 내용을 보면 딸이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동 대응 단계에서 양측의 진술이 매우 엇갈리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에 대한 속보는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대 CCTV가 공개됐는데요. 사건 사고 전문가 두 분 제 왼쪽 오른쪽에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종근 실장님, 저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 CCTV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이 CCTV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죠.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 실종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와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이영학 씨의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인지를 못했느냐라고 경찰한테 했더니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너무 소란스러웠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다 그러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CCTV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옆에 남녀가 서 있었고 지금 와서 전화를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여유롭게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저기서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소란을 피웠다거나 시끄럽게 했다면은 바로 이 CCTV에서 그 상황이 보였을 겁니다. 뭐 제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바삐 움직였겠죠. 그런데 일단 이 음성은 안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는 경찰이 이야기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화면만으로는 경찰이 과연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 김 교수님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실종 수사를 하다 보면 그 피해자의 위치 추적을 먼저 한 뒤에 통화 내역을 좀 살펴봐야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구대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여부는 그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네,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지구대가 뭐 4명만 있다고 그래서 조용한 건 아니에요. 무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구대가 시끄럽다는 건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그건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신고를 최초에 받은 경찰관이 단순 가출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우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휴대폰이 피해 김양의 휴대폰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오프됐는지 꺼졌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었을 거예요. 통화 내역보다도 통화 내역을 또 뽑아내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지구대 경찰관이 빨리 119에 가서 경찰한테 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최종 위치, 이거는 경찰이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인권 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경찰에서 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고 오로지 소방서에서 마지막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부모들을 통해서 소방서에 빨리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꺼진 지점을 찾아와라 했는데 그게 아마 망우동 사거리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 경찰관이 집중을 했고
기본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서 텐션이 없었던 거예요. 단순 이 가출 정도로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 게, 물론 뭐 절대다수 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지구대는 불과 한 달 전에 이영학이 아내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걸 취급했던 지구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이영학의 딸이 마지막으로 우리 딸하고 만났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그냥 넘어갔다면 이 경찰관은 진짜 이건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어쨌든 사건의 경중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네. 이런 뭐 지적은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초동 수사 미흡으로까지 질타를 받는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될 텐데요. 오늘은 검찰총장까지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왔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게 사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아내 투신 자살 건도 제대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백성원 변호사님. 유서가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컴퓨터로 타이핑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이 유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게 경찰이 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유서는 아내가 썼고 그리고 아내가 쓴 것 중에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이 유서는 진정한 거고 자살했구나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내용도 틀려요. 내용이 뭐냐면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유서를 만약 유서를 쓴다면 근데 컴퓨터 워드로 작성이 돼 있고 더 이상한 건 그 워드로 작성한 게 집 컴퓨터로 작성한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쓰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집도 아니고 어딘가 제3의 장소에 가서 유서를 써가지고 온다는 게 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는 예.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유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 손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 투신 자살을 하고 나서 경찰이 이제 이 안에 모양을 보면 모습을 보니까 이마 쪽에 상처가 있어서 아 이거는 혹시 또 폭행이나 이런 게 있을 개연성이 있겠구나 해서 이영학이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게 2-3시간 정도 후인데 그 당시에 이영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침대 밑에 저 유서가 있던데요. 통상적으로 유서는 보라고 써놓는 거예요. 침대 밑에 이상한 게 숨겨놓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투신해서 자살을 했는데 아, 아내 유서가 어딨지? 그리고 침대 밑을 보는 사람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유서가 이영학이 좀 위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진짜 아내가 썼는지 여부부터 굉장히 미심쩍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의 또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지 이제 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급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경찰이 그 유서를 보고 집에서 작성했는지 여부를 보려고 집에 있는 프린터를 압수했어요.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오히려 집에서 타이핑한 걸로 프린터에서 나오면 사망한 그 아내, 이영학의 아내가 썼을 개연성이 더 많아요. 실제 오히려. 손으로 썼던 타이핑을 네, 했던지 타이핑을 간에. 했건 만약에 집에서 그 압수한 예. 프린터에서 흔적이 나왔다면 예. 그런데 집에 프린터에서 작성 흔적이 안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것이죠. 예. 예. 뿐만 아니라 곽 교수님,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내가 투신을 해서 숨졌는데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경찰에게 건넨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사실 뭐 유서 같은 경우 얼마나 이제 작성하는데 이제 준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심경을 아주 그냥 마지막 진솔하게 적나라하게 적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손으로 쓰면서 자기의 이제 격한 감정 아니면은 굉장히 뭐 원한이 있는 뭐 억울한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4장의 프린트된 그 유서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서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자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용어 이런 것하고 또 이제 여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 어체, 문체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구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이제
이게 뭐 프린트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냥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엄밀하게 해석하고 이제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걸 갖다가 판단하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단서들을 보면 저 유서가 글쎄요, 이영학의 손을 탔다, 좀 날조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 중에 이영학을 갖다가 이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좀 탓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면 분명히 이것은 뭐 이영학이가 일단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직접 뭐 부인이 손으로 쓴 그런 유서가 원본이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다 빼고 이제 자기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출했을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거는 수사 기법이라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할 수 있냐면요. 문서의 어휘 사용, 어순,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붙이는 것 등등이 사람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영학이가 그동안 SNS 활동을 하면서 쭉 썼던 문구를 샘플링 할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한 아내 최 씨의 SNS라든지 이런 거 문서를 또 샘플링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요번에 발견된 유서하고 매칭시킬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거는 이영학에게 썼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최 씨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문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투박한 그런 어떤 그 말투로 쓴 그런 어떤 유서니까 이게 여자가 쓰기에는 좀 여자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도 아내의 투신에 대해서 수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적 있으십니까? 김 교수님 실제로 전담팀까지 꾸려서 지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수사를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비쳤는데 이대로라면 사실 기존의 이영학의 아내 자살 방조 혐의에서 조심스럽지만 타살 혐의까지 갈 수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유서가 실질적으로 사망한 최 씨가 쓴 게 아니고 이영학이가 대필해가지고 제출한 거라면 저거는 타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지금 아마 보고 지금 수사를 강력팀에서 붙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를 조작했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숨길 게 많았다는 거고요. 적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적어도 안에서 어떤 폭행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화장실을 도주한 다음에 거기서 급하니까 뛰어내리다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더라고요. 자살을 유도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결국은 그런 경우라면 타살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자살을 유도하는 죄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을 피하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면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이영학의 행동을 쭉 보면 이영학이 아내가 투신한 상황에서 바깥에서 나와 있는 그 영상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에서 그냥 구경꾼입니다. 아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냥 전화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아내 영정사진을 두고 울면서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지금 나와서 아내의 죽음을 철저히 밝혀달라.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살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나는 아내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걸 계속 강변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는 행동은 좀 달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죽음과도 이영학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수사에 관련된 분들의 근데 곽 교수님 얘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 죽음과 관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되기 전에 아나 수사 똑바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무슨 심리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사회적인 어떤 비난의 화살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갖다 좀 다른 쪽으로 전가를 하고 그리고 비난을 좀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제 깔려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의붓 시아버지
이영학의 그 어머니의 현재 이제 동거남 그분이 뭐 성폭행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책임을 갖다가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영학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게 된다면 뭐 자기가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니까 약간 어떻게 하든지 물길을 네. 바꾸는 듯한. 그래, 자꾸 이제 비난의 화살의 방향을 갖다 자꾸 이제 틀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아내 시신에 대한 부검까지 맞춰진 네.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영학이 아내의 죽음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내는 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단은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있는 열창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나마도 내사에 착수를 한 거예요. 그나마도 부검하면서 이마에 있는 열창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난 외부 요인이라고 이게 판정이 안 나왔다면 경찰이 아마 내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검은 그만큼 뜻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사건은 보니까요. 아내가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딸하고 이영학이에요. 예.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딸은 그 당시에 아내가 뛰어날 당시에 집에 있었어요. 목격자잖아요. 예, 목격자입니다. 이 진짜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 양만 제대로 그 데려다가 조사한다면 키맨입니다. 근데 예, 그때도 저 여중생 본인 친구 얘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가 꼬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의도적으로 그 속이고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14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 부분 아버지로부터 강압에 의한 그 학대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유가 바로 완전히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최고의 키맨이기 때문에 이 양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집에 가가지고 자꾸 사건이 좀 꼬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참 잘못됐어요. 예. 이게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그 오브웨이에서 유서, 성폭행 뭐 이런 거 등등을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이 얘기하고 있는데 명백히 그 유서가 프린터고 그다음에 이영학이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는데 그게 무슨 수사기밀이라고 언론기관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경찰이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도 있는 게 그 국가기관의 의무예요. 근데 왜 그까지 그 수사기밀 중에도 끼지도 못하는 걸 말이죠. 그 언론에다 말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숨기는 형태로 하다가 뭐 얘기 요만한 것만 해도 경찰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 곽 교수님 사실 이제 이 양이 키맨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참 우려가 되는 점이 굉장한 종속 관계에 있다 이영학과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프로파일러가 아빠에 대해서 조금만 도덕적 비난을 해도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불러다 조사를 한다고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녀 관계 아버지하고 이제 딸의 관계가 아주 이제 일방적인 의존 관계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거나 이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에서 이제 통제를 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찰이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어떤 심리 변화를 갖다 좀 유도하면서 좀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안정된 속에서 이제 반드시 진실을 갖다 찾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영학 씨의 딸과 관련해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투신을 했는데 아까 왜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를 이영학 씨만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이영학 씨의 딸도 어머니가 죽었는데 보니까 그 화면을 잘 보시면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리고 전화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예. 그 전화를 이영학 씨가 뺏어서 전화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과연 이영학 씨의 딸이 그렇게 즉시 숨기고 전화를 했는가. 이것도 역시 사실은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차 구속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딸과 관련해서도 좀 더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복준 교수님, 곽대현 교수님 그리고 이종우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가서 유서를 써가지고 온다는 게 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는 예.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유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 손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 투신 자살을 하고 나서 경찰이 이제 이 안에 모양을 보면 모습을 보니까 이마 쪽에 상처가 있어서 이거는 혹시 또 폭행이나 이런 게 있을 개연성이 있겠구나 해서 이영학이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게 2-3시간 정도 후인데 그 당시에 이영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침대 밑에 저 유서가 있던데요. 통상적으로 유서는 보라고 써놓는 거예요.
침대 밑에 이상한 게 숨겨놓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투신해서 자살을 했는데 아내 유서가 어딨지? 그리고 침대 밑을 보는 사람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유서가 이영학이 좀 위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진짜 아내가 썼는지 여부부터 굉장히 미심쩍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의 또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지 이제 그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급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경찰이 그 유서를 보고 집에서 작성했는지 여부를 보려고 집에 있는 프린터를 압수했어요.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오히려 집에서 타이핑한 걸로 프린터에서 나오면 사망한 그 아내, 이영학의 아내가 썼을 개연성이 더 많아요. 실제 오히려. 손으로 썼던 타이핑을 네, 했던지 타이핑 간에. 건 만약에 집에서 그 압수한 예. 프린터에서 흔적이 나왔다면 예. 그런데 집에 프린터에서 작성 흔적이 안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것이죠. 예. 예. 뿐만 아니라 곽 교수님, 저는 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내가 투신을 해서 숨졌는데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경찰에게 건넨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사실 뭐 유서 같은 경우 얼마나 이제 작성하는데 이제 준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애타는 실종 신고 도대체 지구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영학 얘기입니다. 이 살해당한 피해자 여중생 김양의 유족과 경찰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황순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딸의 실종 신고를 할 당시 지구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45분쯤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에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간 아이가 휴대폰까지 꺼놓고 돌아오지 않자 112에 먼저 신고를 한 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지구대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이 이영학 딸과 만났다며 이 씨의 딸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지구대 안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몰랐다고 최초에 해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찾았을 당시 지구대 내부는 찾은 민원인이 4명 정도로 비교적 조용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면 최초의 경찰 해명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어머니로부터 딸이 혼날 때 휴대전화를 끈다는 말을 들었다며 초기에 가출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최초 신고 녹취 내용을 보면 딸이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동 대응 단계에서 양측의 진술이 매우 엇갈리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에 대한 속보는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대 CCTV가 공개됐는데요. 점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구대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여부는 그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네,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지구대가 뭐 4명만 있다고 그래서 조용한 건 아니에요. 무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구대가 시끄럽다는 건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그건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신고를 최초에 받은 경찰관이 단순 가출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우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예. 몰랐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휴대폰이 피해 김양의 휴대폰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오프됐는지 꺼졌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었을 거예요. 통화 내역보다도 통화 내역을 또 뽑아내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지구대 경찰관이 빨리 119에 가서 경찰한테 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최종 위치, 이거는 경찰이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인권 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경찰에서 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고 오로지 소방서에서 마지막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아마 부모들을 통해서 소방서에 빨리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꺼진 지점을 찾아와라 했는데 그게 아마 망우동 사거리였던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 경찰관이 집중을 했고 기본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서 텐션이 없었던 거예요. 단순 이 가출 정도로 아주 소홀하게 생각한 게 물론 절대다수 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지구대는 불과 한 달 전에 이영학이 아내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걸 취급했던 지구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고 이영학의 딸이 사건 사고 전문가 두 분 제 왼쪽 오른쪽에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종근 실장님, 저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 CCTV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 이 CCTV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죠.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 실종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와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이영학 씨의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인지를 못했느냐라고 경찰한테 했더니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너무 소란스러웠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CCTV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소란스러울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옆에 남녀가 서 있었고 지금 와서 전화를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여유롭게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저기서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소란을 피웠다거나 시끄럽게 했다면은 바로 이 CCTV에서 그 상황이 보였을 겁니다. 뭐 제지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바삐 움직였겠죠. 그런데 일단 이 음성은 안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는 경찰이 이야기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화면만으로는 경찰이 과연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 김 교수님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실종 수사를 하다 보면 그 피해자의 위치 추적을 먼저 한 뒤에 예. 통화 내역을 좀 살펴봐야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딸하고 만났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그냥 넘어갔다면 이 경찰관은 진짜 이건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어쨌든 사건의 경중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네. 이런 지적은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초동 수사 미흡으로까지 질타를 받는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될 텐데요. 오늘은 검찰총장까지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왔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게 사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아내 토신 자살 건도 제대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백성원 변호사님. 유서가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컴퓨터로 타이핑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이 유서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게 경찰이 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유서는 아내가 썼고 그리고 아내가 쓴 거 중에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유서는 진정한 거고 자살했구나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내용도 틀려요. 내용이 뭐냐면 이영학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만약 유서를 쓴다면 근데 컴퓨터 워드로 작성이 돼 있고 더 이상한 건 그 워드로 작성한 게 집 컴퓨터로 작성한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쓰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집도 아니고 어딘가 제3의 장소에